UI UX 요구 분석, NCS 핵심 키워드 정리를 하면서 내일 필기 시험도 대비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그래도 이 분야에서 일을 하실 때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는 얘기들부터 해서 중요한 좀 기술적인 내용들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은 한번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외워지지도 않아요. 외울 필요까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사지선다를 들리는 거죠. 들어봤니? 이건 뭐라고 하더니 한번 하는지 한번 골라볼래?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요구 분석, 핵심 키워드, 요구 분석. 지금 이 요구 분석 과목은요, 요구 사항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니즈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UI, UX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고요. 여기 들어오자마자 보면은 세 가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UI, UX 콘셉트, 아이디어 도출하기. 컨셉이 뭐지? 너의 컨셉이 뭐니? 우리가 뭐 회의하다가 무슨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면 너 컨셉 한번 얘기해 볼래? 무슨 컨셉으로 이렇게 한 거니? 라고 얘기하면요. 참 어렵죠? 컨셉은 구체화된 어떤 뭐랄까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어떤 디자인에 대한 또는 뭐 여러 가지 우리 이제 UI UX니까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유저 인터페이스의 어떤 그 이유나 개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예요. 컨셉이라는 거. 뭐 이번 컨셉은 뭡니다. 뭐 우아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무엇 때문에 저게 우아하죠?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거고요. 그다음 패스트 프로토타이핑 제작하기, 패스트 프로토타이핑 검증하기, 제작과 검증. 요것 때문에 우리가 코딩을 해야 돼요. 레이아웃 코딩을 할 거고요. 레이아웃. 네, 그리고 콘셉트 아이디 이제 도출해가지고 레이아웃까지. 실제 사이트를 우리가 보고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이 과목하고 실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리고 지난번 교과도 사실은 전부 다 실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냥 편의상 여러분들이 제작하신 걸로 한 거지.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키워드 요구사항 requirement라고 되어 있죠. requirement Ctrl FV requirement 요구사항이란 무엇이냐? 요구사항 분석인데요. requirement analysis라고 그러죠. 분석이라는 영어 단어잖아요. 네.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requirement라고 하고 요구사항은 제품, 서비스 등 개발의 결과물이 충족하여야 할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조건이나 능력. 오. 그러니까 요구사항에 충족돼야 될 대상, 이걸 대상 정의라는 거예요. 네. 요구사항이라는 게 어떤 게 요구사항이냐, 어떤 문제 해결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조건이나 능력.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요구사항이죠. 예. 그리고 계약 표준 명세 또는 다른 형식으로 제시된 문서에 맞추어, 그죠? 시스템이나 시스템 구성 요소가 갖춰야 할 조건이나 능력 요구사항들은 시스템이나 시스템 구성 요소의 후속 개발 단계의 자료가 된다. 이게 이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 용어 사전에서 발췌를 한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좀 정규적인 그 언어를 사용했죠. 좀 이렇게 탁 비정하는 어떤 언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원래 빨리 접수가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원하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을 골라서 막 표현을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사항이라는 게 사용자들의 필요로 하는 뭐 기능 뭐 이런 것들이에요. 디자인, 기능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 건데 요구사항은 거기 화면에 필요한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할까요? 로고는 얼마나 크게 할까요? 오른쪽에 할까요? 왼쪽에 할까요? 가운데 오게 할까요? 왜 가운데 와요? 왜 크기가 그만해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라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찾아 나가시는 거고요. 잠깐만, 저 교재 잠깐만요. 이렇게 뭐 하나를 띄워놓고 해야 되겠어. 좀 이따가 제가 이제 그 키워드 체크 끝난 다음에 그 교과 여기 시험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실기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말씀을 같이 드려야 되니까 좀 이따가 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죠? 요거를 잘 알아두세요. 어떤 문제 해결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자가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 사용자 리서치. 컨트롤 F9. 네, 사용자 리서치. 이게 의한 요구성. 사용자 리서치가 뭐예요? 사용자 리서치. 리서치가 뭐죠? 여론조사기관에서 리서치한다고 그러죠? 네. 사용자 조사하는 거죠. 네, 사용자한테 조사하는 거, 설문지를 돌리든지 뭐. 그래서 사용자 요구사항 UI UX 관련된 요구사항은 일반적인 요구사항 파악 방법인 사용자 등과의 인터뷰. 인터뷰가 제일 일반적이죠. 우리가 딱 만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뭘 원하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거 원해요. 그걸 갖다 문서로 만드는 거죠. 네. 인터뷰 제일 쉬운 게 다양한 방법, 기법이 사용된 사용자 리서치를 통한 니즈 도출, 사용자 리서치를 통한 니즈 도출. 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사용자 리서치 과정에서 활용되는 방법들이 쭉 있어요.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든가 포커스 그룹 이렇게 전부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어떤 특정 그룹을 지정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집중 인터뷰를 하는 거죠. 심층 인터뷰. 심층 인터뷰는 진짜 심층 취재라고 그러죠. 아주 분석적으로 깊이 있는 인터뷰를 하면서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거. 뭐 필드 스터디, 뭐 카드 소팅 방법론들이에요. 필드 스터디, 카드 소팅, 정보 구조, 카드 소팅 연관성, 5 와이즈 기법, 섀도우 트래킹, 피어 섀도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여기 밑에 보면은 이런 거 조사하는 어떤 실예들이 나와 있어요. 실예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용자 리서치 과정에서 활용되는 기법이 바로 이런 인터뷰에 관련된 기법들이 있다는 거. 인터뷰에 관련된 기법들. 그래서 섀도우 트래킹 이게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오나? 한 군데밖에 안 나오네. 이게 원래 다른 NCS 교과에서는 설명이 하나씩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방법론들을 쓴다. 네. 이런 방법론들을 쓴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세팅 가보겠습니다. 휴리스틱 장점 단점. 휴리스틱 장점. 휴리스틱 자체를 휴리스틱 평가라는 것 자체를 찾으면 돼요. 휴리스틱. 네. 여기 휴리스틱 평가의 장단점이라고 하는 게 장단점. 이걸로 검색을 해야 되네. 나오려면. 휴리스틱 평가의 장단점. 휴리스틱 평가의 장단점. 딱 하나예요. 이게 이제 리뷰가 있는 건데. 휴리스틱 평가라는 거는요, 반복적인 디자인 개발 과정 거치는 어플리케이션, 웹 서비스 등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시, 그죠? 복잡한 시스템. 요구사항이 막 여러 가지가 많어. 그런 것들을 반영시키는 페이지인데, 그런 사용성과 편리해야 되겠죠? 관련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전문가들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평가하는 방법이 휴리스틱 평가다. 되게 유명한 평가 방법이에요. 제이콥 닐슨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이거 10대 사용성 리스트 기준으로 요거를 갖다가 사용성 평가에 사용되는 제이콥 닐슨의 10대 사용성 리스트. 요걸 기준으로 사용자 리서치 결과를 이렇게.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를 한번 해서 보시라는 얘기거든요. 네. 장점.
네, 장점은 상대적 비용이 저렴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디자인된 신속한 피드백, 예, 뭐 이렇게 답변이 빨리 올 수 있는. 그다음에 설계 초기의 단계에서 피드백, 초기 단계 피드백이 중요하죠. 웬만큼 진행한 다음에 얘기하면 정말 힘든 거죠. 올바른 휴리스틱 평가는 디자이너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다. 최선의 기준.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용성 테스트 방법들과 병행할 수 있다. 뭐 다른 방법론들과 병행해서 또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고요. 예. UI UX 요구사항 분석에 대한 그 방법론이에요. 조사. 사용성 테스팅이 핵심적인 문제에 집중하도록 해준다. 사용성 테스팅. 사용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테스트해보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휴리스틱 평가는 그런데 단점도 있다 이거죠. 단점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냥 평가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한 어떤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런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전문가 찾기가 어려워. 그럼 평가를 하려면 기준 같은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 뭐 누가 전문가들이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 전문가의 평가 결과를 종합해야 돼. 종합하는 것도 힘든 거야. 전문가를 찾았어. 뭐 2명, 3명 찾았어. 그 사람 의견들이 전문가들이 자기 고집을 얼마 세요. 네, 그런 분들의 얘기를 취합을 해가지고 평가 결과를 종합을 해야 되고요. 중요 이슈를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이슈만 파악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자기가 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걸 막 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휴리스틱 평가의 장단점이 이렇다. 라는 거 뭐 한번 숙제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렇죠. 장점 딱 읽어봤을 때 어떤 게 장점이 단점인지 알 수 있겠죠.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장점이 쭉 있고 단점을 장점처럼 이거 장점 이런 게 장점이에요.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런 장점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 네, 요거 분석을 하기 위한 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여러분하고 또 이제 프로토타입을 여기서 해요. 프로토타입의 종류하면 안 나오네. 프로토타입. 네, 프로토타입을 그냥 검색을 해볼게요.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쉽게 시제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프로토타입 상품은 상품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에 만들어진 원형 아키타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거를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건 그걸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사용자 요구사항, 사용자 리서치를 통해서 그죠? 사용자 요구사항 리서치를 통해서 도출된 니즈, 아이디어 등 개념을 담은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기능이 실제로 다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되고 일부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프로토타입은요 굉장히 형태가 여러 가지예요. 모양만 만들어 놓은 프로토타입이 있고요. 기능의 일부를 집어넣은 프로토타입도 있고요. 기능의 핵심 기능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구현해 놓은 프로토타입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용자들한테 다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면서 초기에 버전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소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참여자 간의 개념을 공유하는 도구를 만드는 설계 과정. 도구예요. 서로 소통하기 위한 도구예요. 프로토타입은. 이게 있어야 보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이트가 어떻게 올라가는데요? 예, 프로토타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프로토타이핑 툴 XD가 그런 거잖아요. XD, 뭐 스케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이트가 이렇게 진행되고요.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어떤 정보들이 뿌려지고요.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라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프로토타입, 소통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류가 이제 이런 프로토타입의 종류도 있어요. 프로토타입의 형태, 프로토타입의 형태에 따라서 나눠보면 목적에 따라서 실험적 프로토타입, 진화적 프로토타입으로 구분된다.
그럼 실험적 프로토타입 뭐냐? 뭐 실험하는 거 그런 얘기 아니야? 실제 개발된 상품을 직접 개발의 요구사항을 검증하는 목적. 요구사항을 검증해 보려고 실험적 목적이 되는 거죠. 이게 목적에 맞게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라고 한번 실험적으로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물을 폐기하기 때문에 만들고 나면 실험하는 거잖아.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나면 실험 결과물 다 버리죠. 데이터만 남기고. 이것도 그런 거예요. 이 프로토타입은 쓰지 않아요. 버려요. 그 다음에 진화적 프로토타입. 요거는 진화적 프로토타입은 제작된 프로토타입을 요구 분석 도구로 활용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최종 상품 서비스에 개발하는 방식. 진화적. 뭐 인류의 진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원숭이가 사람 됐다. 뭐 그거 뭐 지금 말이 많죠. 아직까지도. 그 원숭이는 어떻게 그대로 있나요? 질문에 답을 잘 못하죠. 네, 그래서 진화적. 뭔가 바뀌는 거죠. 따다다다다다. 그러니까 프로토타이핑으로 만들었던 걸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실제 제품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버리잖아요. 실험적 프로토타이핑은 버리는 거고 진화적 프로토타이핑은 그게 그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차이 알겠죠? 네, 두 가지.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핑. 프로토타이핑의 뭐 장점, 우리가 지금 뭐 키워드 이점 제약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그 이점 제약이 밑에 있어요. 잠깐만, 프로토타이핑이 요 위에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프로토타입이 반드시 동작할 필요는 없으며, 그러니까 더미 프로토타입, 더미 아무 기능이 없어. 그냥 이렇게 모양만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프로토타이핑을 했는데 자동차 모양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와, 근데 이 차 운전 되나요? 아니요, 운전은 안 되는데요. 안에 엔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게 동작할 필요가 없으면 동작하지 않는 프로토타입을 정적 프로토타입, 스태틱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스태틱 우리도 포지션 스태틱 하면 그냥 있는 자리 그대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네, 이런 거 정적 프로토타입. 반대의 경우를 동작형 프로토타입, working. 뭐 is it work?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효과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네, 이제 working. 그럼 working은 효과,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working 프로토타입, 즉 동작형 프로토타입. 또는 상호작용 프로토타입이란 말. 인터랙티브 하면 인터랙티브 타입. 없는 거는 정적 프로토타입, 기능이 돌아가고 있는 거는 동작형 또는 상호작용형 프로토타입. 이런 얘기를 한다. 네, 아시겠죠? 네, 동작하지 않는 거, 동작하는 거 이렇게 나누고 또 실험적인 거, 진화적인 거. 그러니까 그걸 써보고 버리는 거랑 끝까지 가는 거랑 두 가지. 이렇게 프로토타입의 종류를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점과 제약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프로토타입, 어차피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장점은 뭐예요? 이점, 장점, 프로토타이핑. 신속하게 제작될 수 있고 반복을 통한 발전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뭐 발전하겠지. 만들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다가 더 제대로 만들겠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상품의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전 사용자로부터 추가 변경 요구사항, 아이디어 등 피드백 받으려고 사실 프로토타이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웹사이트를 프로토타이핑 하잖아요. 그걸 왜 하냐? 피드백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요. 어디를 실제로 코딩하기 전에 여기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거 피드백 안 받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고치라고 그러면 그 코딩 다 바꾸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시간 절약 또는 정확성 이런 것들을 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 참여 인력, 사용자, 개발 참여 인력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겠죠. 당연히. 네, 개발 참여 인력과 사용자 그리고 개발 참여 인력 간의 사용자하고 개발 참여 인력 간의 서로 소통이에요. 소통. 네. 그 다음에 사용성과 관련된 문제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테스트에 대한 부담이 적으면 조기에 개선이 가능하다. 뭐 다 조기에 미리 좀 해보려고 미리 만들어 보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프로토타입의 제약사항. 제약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프로토타입 제작에만 집중하는 경우 타 업무 문서화 등 불충분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이거에만 집중하면은 업무 문서화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상품 서비스 일부만 대상으로 제작되었음을 간과하면 사용성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
그렇죠. 일부만 상품 서비스 일부만 대상으로 프로토타이핑을 주로 핵심 기능만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사용성이 그거에선 좋을 수 있지만 다른 거에선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과대평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 서비스 일부만 대상으로 제작되어 테스트 수행 시 테스트 경로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로그인 기능만 막 만들어가지고 프로토타이핑을 했는데 로그인 후에 뭐 무슨 어떤 뭐 무슨 기능들 이런 것들은 만약에 없어 프로토타입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테스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 경로 제한이라는 게 그거예요. 테스트 못해 그거 안 만들어 지금 당연하겠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요구사항 수집에 대한 운영 및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 계속 그냥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 요구사항이 계속 또 새로 막 뿅뿅뿅뿅 솟아나고 그걸 프로토타이핑 해가지고 뭔가 자꾸 불어나고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런 경험이 또 생각이 나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팀장님들이 요구사항 분석해가지고 받을 때 사용자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가지를 쳐줘야 되거든요. 아 이런 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 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고 알겠습니다. 다 받아온 거예요. 한장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복을 종료하여도 계속 프로토타이핑 또 바꿔서 또 프로토타이핑 또 바꿔서 프로토타이핑을 계속 진행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니즈를 분석하는데 반복을 종료하여도 충분함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게 충분히 프로토타이핑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자 분석을 한 건가? 요구사항 분석된 건가? 좀 더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늠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기능을 다 가늠해서 굉장히 완전하게 전체 흐름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죠. 네, 계속 프로토타입 정제, 수집, 설계, 개발, 고객 평가, 프로토타입 정제, 수집, 프로토타입 설계, 개발, 고객 평가 이렇게 하면서 원형 프로토타입 모델 같은 것들을 보면 이렇게 계속 프로토타입 하면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프로토타입 과정의 순서 바로 밑에 있죠? 네, 안 찾아도 되겠어요. 프로토타이핑의 과정 프로토타이핑을 적용하여 상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초기 또는 반복된 요구사항 수집 과정의 결과를 상품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 과정을 수행한다. 다음 과정 1, 2, 3, 4, 5 어떻게 되었나 봅시다. 1, 2, 3, 4, 5. 첫 번째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1번 요구사항 정의 보이게 요구사항 정의 이게 1번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요구사항을 도출해서 분석해가지고 초기 프로토타입이 제작된 이후에 반복에는 프로토타입의 파입을 요구사항 분석 과정의 도구로 활용한다. 도구죠. 소통의 도구잖아요.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그게 실제 제품으로 우리가 거기다 올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구사항 정의 두 번째 프로토타입 개발해주고요. 그죠? 프로토타입 만들어야죠. 그다음 프로토타입 3번 검토 프로토타입을 요구사항을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 프로토타입의 목적은 그거를 살펴보기 위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4번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게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분석해보면 그래 그럼 프로토타입 수정하자. 그래가지고 고쳤어요. 웹사이트 중에 세 번째 페이지가 없어지고 세 번째 말고 이런 새로운 타입의 페이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타입을 집어넣어가지고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었어요. 프로토타입이 수정이 되겠죠? 5번 마지막에는 프로토타입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평가하고 종료해야 되겠지. 계속 프로토타이핑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프로토타이핑도 어떤 그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돌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가는지 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이제 간단한 선이라고 되어 있니? 간단한 선 가지고 그리는 게 뭐예요? 와이어프레임이죠. 네. 와이어프레임은요. 프로토타이핑하고 달라요. 프로토타이핑보다 더 전 단계예요. 와이어프레임은. 그래서 UI UX 기획 단계 또는 시각적 요소들에 대한 디자인을 하기 전에 시각적 디자인을 하기 전에 하는 거죠.
화면 구성 요소의 배치, 속성, 기능, 내비게이션 등 관련된 동작을 간단한 선과 사각형 정도만 사용해 윤곽을 그려는 도면이다. 프로토타이핑과 비교하면 실제 상품 화면과 일치하는 충실도가 낮아요. 그죠? 네, 프로토타입이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만들어지는 반면에 와이어프레임은 요구사항에 대한 식별 이전에 사용자 개입 없이, 여기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사용자 개입이 없이 없어요. 와이어프레임은 그냥 제안 또는 프로젝트 기획 수립에 대한 문서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어떤 그 컨셉을 처음 잡을 때 하는 뭐 그런 용도예요. 와이어프레임은 정보 식별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콘텐츠 분류, 정보 구조, 거기 우리 와이어프레이밍을 조금 더 할 거거든요. 간단하게 제작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에 탁 느낌이 팍, 이거 사진 들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사진이 들어갑니다. 무슨 사진? 사진이 들어갑니다. 뭐 여자분이 뭐 옷을 입고 이렇게 탁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지 그냥. 프로토타입하고는 달라요. 프로토타입은 실제 그렇게 비슷한 걸 집어넣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느낌을 비슷하게 살리면서 프로토타이핑을 시제품처럼 만드는 거지만, 이거는 그냥 개념적인 것만 여기에 사진이 들어가 이렇게만 하는 거라고. 와이어프레임, 우리가 이제 와이어프레임을 좀 그려봤으니까 와이어프레임 이제 제작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몇 개 더 가볼까요? UI UX 개발 관련 이슈의 시각. 이슈까지만 찾으시면 돼요. UI UX 개발 관련 이슈. 프로토타입 이슈 관리거든요. 이슈가 뭐예요? 이슈. 뭐 문제 이슈? 그거잖아요. 이슈. 이것도 오랜만에 쓰니까 못 쓰겠네. 이슈인가? 지워야 되겠다. 이슈. 오랜만에 쓰니까 단어도 못 쓰겠어. 네. 이슈. 어떤 우리가 도드라진 문제들을 이슈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화된 것들을 이슈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토타이핑 구성 요소와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수정사항을 도출해야 되겠죠. 뭐 고칠 게 뭐 있어요? 그것 때문에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지. 그냥 뭐 한번 만들어 봤어요. 멋져요? 뭐 이러고 예 멋져요. 이러고 끝나고 그 프로토타입이 뭐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슈를 도출하고 이슈를 보완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프로토타입 이슈 관리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게 있겠죠. 여기 밑에 내용이 그거예요. UI UX 개발 관련 이슈는 크게 다음의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여기 시각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다음에 관점, 분류된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각이니까 이상하죠. 네. 비즈니스적으로 보고요. 비즈니스 시각. 비즈니스적으로. 비즈니스 요구사항 비즈니스. 결과물. 비즈니스는 가치 창출이죠. 우리 회사가 곧 얼마 받고 팔 거야. 그 사람은 그 물건을 받아서 뭐 어느 정도 이익을 또 볼 거야. 이런 것들 비즈니스가 다 경제적인 거하고 관계된 게 비즈니스예요. 돈, 머니, 쇼미 더 머니. 그게 비즈니스. 비즈니스는 그 돈하고 관계 당연히 돼 있죠. 네, 그래서 가치 창출입니다. 근데 뭐 가치를 돈으로 환산 꼭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용성 시각, 유서빌리티. 유서빌리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용성, 편리하냐, 쓸만하냐, 이런 것들.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UI UX를 제공하는 거에 대한 이슈. 이거 중요하죠. 비즈니스적으로 돈이 되냐, 돈 얘기 자꾸 나오는. 가치가 있냐, 가치가 충분히 올라가 있냐. 사용.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시각. 프로젝트 관리.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리 차원에서 다뤄야 할 UI UX 개발 업무 및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 이런 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어떤 부분에서 뭐 어떤 기능이나 어떤 요구 사항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로그인을 안 해도 사용자가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그인 그러면 로그인을 안 하고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물건을 사요? 그걸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심각했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 사람 정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정보를 최소화하자, 뭐 전화번호만 넣자, 이제 그런 다른 쪽으로 이제 나중에는 변경이 됐는데, 프로젝트를 그렇게 해주기로 해놓고 진행을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고요. 중간에 막혀가지고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돼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 관련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다 됐네요, 그죠? 제이콥 닐슨, 이건 되게 유명한 거예요. 사용성, 품질, 속성. 제이콥 닐슨. 제이콥 닐슨만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제이콥 닐슨이 왜 안 나? 붙였어야 돼? 제이콥 닐슨. 10대 사용성 리스트. 제이콥 닐슨. 붙였어요. 제이콥 닐슨이라고 찾을 때. 제이콥 닐슨. 제이콥 닐슨. 10대 사용성 리스트. 아까 휴리스틱 장단점은 아까 얘기했잖아. 좀 더 찾아야 되겠다. 10대 사용성 리스트. 이거. 휴리스틱 평가에 사용되는 기준에 따른 평가 수행 해가지고 사용성 리스트 기준들이 그 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준을 선정하여 사용성을 평가합니다. 사용성 평가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게 제이콥 닐슨의 10대 사용성 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상중하, 그래서 1점부터 5점 상관 기준 척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요거를 조사를 하는 건데 10개죠. 10개. 10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 여기 보시면 시스템 가시성, 시스템 세계, 실제 세계와 시스템의 일치, 시스템 사용의 가시성, 사용자 통제와 자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시스템 상태의 가시성은요, 시스템은 사용자가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점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뭐가 이렇게 돌고 있어. 로딩 중. 지금 로딩 중입니다. 이런 표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세계와 시스템에 일치해야 된다. 언어, 사용자가 친숙한 단어, 구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해야지 외계어 같은 거 쓰면 되겠어요. 수학, 수식 같은 거 나왔어. 모르는 거 막 나왔어. 이런 건 친숙하지가 않죠. 그 다음 사용자 통제와 자유. 사용자의 실수를 원치 않는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 하고 되돌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게 사용성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있느냐? 1, 2, 3, 4, 5 중에서 이거 있어. 5번 또는 상중하에서 상. 없으면 그런 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중. 그 다음에 이렇게 평가.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없어. 하. 또는 1, 2, 3, 4, 5로 되어 있으면 1, 2, 3, 4, 5 마지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일관성과 표준 중수, 일관성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오류 방지, 오류가 잘 생기지 않게 하고, 기억보다는 인식, 기억력에 의존하도록 옵션 등을 가시하고 있는데 정보를 기억할 필요가 없도록 그냥 인식이 그냥 이렇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사용성이 좋은 거고요. 사용자의 유연성과 효율성, 숙련자는 더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줘야 된다. 초심자, 숙련자를 구분해준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심미적인 최소 지향의 설계, 미니멀한 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에 관련 없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낮은 비핵심들 정보들을 포함하지 않도록 제거해야겠지. 네, 그런 것들을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고 지금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사용성, 품질, 속성이라는 거 기억. 네, 그 다음에 심미적 이거 했고 오류를 인지하고 식별하고 이로부터 복구 가능하고 도움말과 매뉴얼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성에 관련된 제이콥 닐슨이 정의한 사용성 품질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성 리스트. 네. 그리고 내가 진짜 얘기하려고 했던 건 이거구나. 사용성 관련 이슈에서 품질 속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5가지 품질 속성이 있거든요.
근데 제이콥 닐슨에서 여기 체크되는 게 학습의 용이성, 잘 학습될 수 있느냐, 효율성이 좋느냐, 기억의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회복할 수 있느냐. 아까 그 얘기했던 10대 체크리스트를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만족도가 있느냐. 이 5가지 척도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품질 속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 속성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까 여기 얘기할 때도 사용성 품질 속성이라고 뒤에다 얘기했잖아요. 예,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5가지. 네, 마지막입니다. 인간 중심 디자인. 이게 뭔가요? 인간 중심 디자인이 뭐죠? 인간 중심 Human Centered Design. 프로토타입의 개선. 프로토타입에 이용된 반복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된 결과를 가지고 사용자 니즈에 최대한 부합되는 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 사용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시켜 주는 거죠. 예. 인간 중심 디자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컴퓨터 기반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인간 중심 효율적인 디자인을 다루는 사용성 관련 표준, 하부 표준으로 기존의 ISO, 이런 ISO 무슨 기준, 미중 기준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한 대체 표준이다. 이게 표준 기구에서 제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이게 넘버를 이제 발급을 해서 ISO V41 뭐 이런 건 이것은 개발의 전 과정에 사용자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강조와 반복적 프로세스 적용을 포함한 아래 6개 디자인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뭐예요?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적용한다. 디자인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기초를 가져야 된다. 사용자는 디자인 개발 전반에 참여해야 돼. 예. 참여하지 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디자인은 사용자 중심 평가에 정제되고 주도되어야 된다. 반복적인 프로세스 적용해야 된다. 디자인 UI UX, 그러니까 디자인은 UX 전체를 다뤄야 된다. 디자인 팀은 여러 전문 분야의 기술과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 전문 분야, 예.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사용자 중심 디자인에 대한 설명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긴 거 아닌 거를 좀 구분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키워드 체크 맞추고요. 제가 쉬었다가 바로 실기에 관련된 여기 와이어프레임 그리고 실제 사이트 코딩, 레이아웃 코딩하는 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